막막하다 진짜. 여보세요? 민호 씨, 잘 지내요? 네,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민호 씨, 웨딩 스튜디오 한번 안 해볼래요? 웨딩 스튜디오요? 내가 지금 대구에서 하는 거 부산 지점으로 해서 낼까 하는데 민호 씨가 맡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조건은 내가 잘해줄게요. 투자금 5천만 원만 내요. 민호 씨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요. 5천이면 돼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지인의 도움으로 웨딩 스튜디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옳지. 옳지. 그렇지. 사진 잘 나와? 그럼. 아, 좋다. 그렇지. 다행히 웨딩 스튜디오는 성황을 이뤘고 매월 최고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촬영 보조로 일을 돕던 수경이와의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의 유명한 거기 아이가? 뭔데? 서울의 유명한 웨딩 업체가 부산에 진출한단다. 그래.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서 진출하면 부산의 업체들이 버티겠나? 에이, 다른 데는 못 버텨도 우리는 버티지. 내 실력이 좀 대단하다 아이가. 천하태평 하지 말고. 에이, 괜찮다니까. 오빠, 이번 달에도 취소된 게 벌써 몇 건인 줄 아나? 내가 면목이 없다, 수경아. 우리도 빨리 이거 접고 다른 거 하는 게 안 낫나? 내가 할 줄 아는 게 사진뿐이라서. 그럼 어쩔 건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 이참에 오히려 더 확장을 해서 분위기를 쇄신해보자. 신혼부부들은 특이한 컨셉을 원하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다 망하면 에이, 걱정 말라니까. 내 실력 모르나? 오빠 실력이 최고지. 그래도 상황이 지금 아니다. 괜찮다. 사진으로 승부를 보겠다 마음먹은 저는 스튜디오를 확장하고 고급 컨셉 촬영실을 만들어 또 한 번 재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에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스몰 웨딩으로 트렌드도 바뀌면서 사업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승우 오빠까지 다 나갔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수경아, 니한테도 내가 미안하다. 아니다. 우리 힘내자. 그리고 이거 이게 뭐고? 우리 부모님 집담보로 2억 빌렸다. 수경아, 이거 우리 결혼 자금이자 마지막 투자금이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급한 불부터 끄고 다시 한번 해보자. 수경아, 고맙다. 고마운 일이긴 한데 좀 불안해 보여요. 예. 너무 대책 없이 착한데요. 다시 힘을 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으며 저는 또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네. 저 대출 좀... 신용등급이 낮아서요. 스튜디오 확장으로 이미 받은 대출도 꽉 찬 상태였던 저는 운용비를 마련하려고 매일매일 대출 상담을 받았지만 번번이 서류 심사에서부터 거절됐습니다. 카드론과 대부업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빚은 결국 6억까지 불어났습니다. 이게 뭐고? 오빠 좀 일어나 봐라. 스튜디오는 팽개쳐두고 맨날 술에 들어서 뭐 하는 거고?
찍을 사람도 없는데 뭐. 그래도 스튜디오에는 있어야지. 그리고 부모님이 돈 언제 갚을 건지 물어보던데. 돈? 무슨 돈? 그때 우리 집 담보로 빌린 2억 있다 애가. 아, 그 투자금으로 주신 거 아니가? 빌린 게 아니지. 뭐라노?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할 거니까 예비사회 믿고 빌려준 거지. 하여튼 지금 부모님 가게가 힘들어서 그 돈 꼭 필요하시단다. 아니, 지금 갚을 상황도 안 되고. 네가 말씀 좀 잘 드리라. 내가 어떻게 말씀 잘 드리고. 됐고 한 달 안에 갚아라. 안 그러면 부모님이 소송한단다. 수경아. 수경이와는 결국 헤어졌고 저는 사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출도 막혀 건설 현장을 전전하던 저는 결국 스튜디오 가압류 통지까지 받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민호 씨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어쩜 이렇게 상황이 안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던 사연이었습니다. 자, 덜 오여 사건 번호 제33호 의뢰인 윤민호 씨는 프리랜서 사진 작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래처를 모두 잃고 실업자가 됩니다. 예.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웨딩 스튜디오 동업 제안을 받았고 투자금 5천만 원을 들여서 부산 지점을 열게 됩니다. 일단 웨딩 스튜디오는 자리를 잡았는데 서울의 대규모 웨딩 스튜디오가 부산으로 확장을 하면서 민호 씨 업체도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극복을 하고자 스튜디오를 좀 더 고급화 시키게 되는데 네. 그래도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매월 3천만 원의 유지 비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한 여자친구인 수경 씨 부모님이 집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후에는 스튜디오 경기가 조금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코로나19 사태였습니다. 네. 결국 빚이 6억 원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다 또 여자친구의 수경 씨 부모님이 2억 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를 하면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계비조차도 벌지 못했던 민호 씨가 도저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장지호 변호사님이 맡으셔가지고 우리 민호 씨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사건이 해결이 될까요?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는 있지만 과도한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요. 네. 이 경우에 공적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의뢰인에게는 어떤 제도가 더 좋을까요? 유리할까요? 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윤민호 씨는 개인 회생보다는 네. 개인 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과도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스튜디오도 문을 닫았고 공사장 일용직 근로를 하시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소득은. 그렇죠.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개인 회생은 조금 다뤘는데 개인 파산 제도는 처음이란 말이죠. 그 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인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다음 남은 채무를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모두 없애주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예.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일정 기간의 변제도 필요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채무를 면책시켜 준다? 그러면은 빚에 시달려서 한치 앞이 깜깜한 분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인데, 네. 근데 이게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좀 요건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빚을 일시에 없애주는 제도라 채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입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청 자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법원에서 채무 조정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로 능력이 없거나 근로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예. 듣고 있으니까 이해는 돼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는데 정작 보고 있는 분들은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가능한 건지 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젊더라도 중증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이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60%에 따른 가구수별 기본 생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니까 젊더라도 소득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근로 능력이 없을 때 이럴 때는 파산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본인이 젊고 소득이 있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실 수 없다라고 네. 오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월 소득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건강한 40대 채무자가 있다고 볼 때, 예. 근데 그분한테는 또 애가 셋이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애들이. 네. 어린애들은 법적으로 이제 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부양가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채무자 본인 포함해서 4인 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부양가족이 3명이고 예. 본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4인 가구가 되는데 법적으로 정해놓은 4인 가구 기준에 이제 생계 비용이 한 29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분은 250만 원을 벌고 있는 거니까 예. 이런 분들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우선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비용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예. 예납금을 내고 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게 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의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네.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후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모두 처분한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를 거치게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으로서 파산 신청 절차는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자,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는 건데 뭐 비용 예납 명령 이건 뭘 내라는 건가요? 이게 어떤 그렇죠. 겁니까? 개인 파산은 파산 관제인이 선임됩니다. 네.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의 파산 사건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채권자의 손해가 큰 만큼 채무자를 면밀히 심사하고 과연 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타당한 건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네. 이 파산관제인 선임을 위해서 드는 비용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이 비용 예납 명령이고요. 아. 통상적으로는 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그 정도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산까지 할 네. 정도 같으면 그분이 파산 관제인이 좀 무료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맞는데요? 예. 비용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파산을 다 하고 난 나머지 빚을 면책을 해준다 그러는데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도를 악용해서 본인 또는 타인의 사적 이득을 도모하려는 경우, 네. 그리고 둘째,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그리고 셋째, 허위로 채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그리고 넷째는 채무 증가의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 등으로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파산 선고는 받을 수 있지만 네. 면책은 못 받아서 파산자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딱 들어봐도 안 되는 사유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이제 접은 그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세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면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어떻습니까? 그러네요. 예. 면책 되나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아. 면책 결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들이 있습니다. 세금, 말씀하셨던 세금이나 뭐 공과금들, 네. 그리고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 사대보험도 안 돼요. 사대보험도 안 되고,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대표적인 비면책 채권입니다. 네. 이런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이런 채권들은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채무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산은 아무래도 이게 신용과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신용 조회도 이력이 남지 않을까 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 그러세요? 받는데 예. 면책 후 5년이 지나면 신용조회상에서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아. 네, 사업자 등록도 낼 수 있고, 네, 돈도 벌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예. 네,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희망적이네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 활동이랑은 완전히 작별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니고 개인 파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야, 왠지 좀 그 문학적인 표현이 희망이 좀 이렇게 상당히 깃들어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예.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의뢰인의 사연에서 보자면 성격이 좀 다른 돈이 있거든요. 여자친구 부모님 집을 담보로 받은 2억의 대출금인데 요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애매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이 2억이 대여금인지 예. 투자금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맞아요. 네, 이거 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 계약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큽니다. 그렇지만 윤민호 씨 사안에서는 이게 투자금인지 뭐 빌린 돈인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네. 이 2억 원을 파산 채권에 넣고 음. 그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아.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 되기 때문에 네,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 유민호 씨에게 개인 파산 제도라는 솔루션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한마디 좀 남겨주시죠. 네, 제가 의뢰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일단 집중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요즘 너무 많이 힘든 때입니다. 윤민호 씨도 그렇고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